잘 만들어졌다, 성공적이다,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보기 좋다는 것 그 이상으로요. 그 공간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아주 정교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조경 분야의 이용 후 평가, 즉 POE에 대한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숨은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 비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용 후 평가, 줄여서 POE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멋지게 설계된 공간을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에 원래 설계 목표가 잘 달성됐는지 아니면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죠. 비유하자면 공원을 위한 정기 건강검진이나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바로 그 성적표를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목표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점수만 매기는 게 아니라 공간에 남은 희미한 흔적을 쫓는 약간 탐정 같은 관찰도 있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이 무심코 남긴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분석하는 그런 최첨단 기술까지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훌륭한 공공공간을 만드는지 그 통찰을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이 평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설문지 한번 돌리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사전 준비, 수행, 이행이라는 굉장히 체계적인 3단계 절차를 따른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보통은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수행 단계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앞뒤 단계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이번 평가로 우리가 뭘 알고 싶지 하는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세우고 조경가, 사회학자, 데이터 분석가 같은 드림팀을 꾸리는 거죠. 목표가 뚜렷해야 결과도 뚜렷해지니까요. 바로 그거죠. 목표가 흐릿하면 결과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행 단계는 그럼 그 성적표를 그냥 서랍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영하는 단계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평가에서 야간 조명이 어둡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실제로 조명을 개선하고 그 효과를 또다시 추적 관찰하는 것까지가 평가의 완성인 거죠. 아, 거기까지 가야 끝나는 거군요. 네. 이 시작과 끝이 튼튼해야만 그 가운데 수행 단계에서 얻은 데이터가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준비와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건 이해했는데 역시 가장 흥미로운 건 진짜 탐정처럼 단서를 모으는 그 수행 단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쓰는 전통적인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방법은 역시 관찰 조사예요. 관찰 조사요? 네, 그냥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걸 직접 보는 겁니다. 특히 재미있는 게 공간에 남은 물리적 흔적을 분석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디자이어 패스라고 하죠. 아, 디자이어 패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오솔길 말씀이시죠? 맞아요. 분명히 포장된 길이 저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잔디밭을 막 가로질러 다녀서 잔디가 다 닳고 흙길이 생긴 그런 길이요. 그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군요.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죠. 설계자는 이 길이 가장 효율적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용자들은 아니 이쪽이 10초는 더 빨라 라고 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이건 설계자의 의도와 실제 이용 패턴 사이에 간극을 보여주는 그 어떤 설문조사보다 정직한 데이터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이죠. 설문조사와 인터뷰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설문조사는 수백 명에게 이 공원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처럼 정량적인 데이터를 빠르게 얻는 데 좋고요. 반면에 인터뷰는 소수의 사람들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왜 7점을 주셨나요?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아쉬웠나요? 같이 그 점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와 맥락을 파악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그럼 지금 관찰, 설문, 인터뷰 여러 방법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원칙이 등장하더라고요. 자료에 방법론적 삼각측량 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마치 탐정이 사건을 해결할 때 여러 단서를 교차 검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교차 검증이요? 네, 목격자 진술 하나만 믿고 범인을 단정하면 위험하잖아요. 현장의 지문이나 CCTV 영상 같은 다른 증거들이랑 맞춰봐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죠.
POE도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데이터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 개념을 정말 와닿게 설명해주는 예시가 자료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공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안전하다는 응답이 90%나 나왔다고 해보죠. 이것만 보면 담당자는 아, 우리 공원 안전하구나 하고 그냥 안심하고 보고서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서, 관찰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팀이 저녁 7시쯤 현장에 나가서 지켜봤더니 이상하게 사람들이 공원의 북쪽 산책로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 네, 마치 그곳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다들 피해서 다녀요. 설문조사 결과는 뭔가 다른 그림이네요. 그렇죠. 무엇을, 왓을 물어본 설문 결과와 사람들이 어떻게, how를 행동하는지를 본 관찰 결과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왜, why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낼 세 번째 조각이 필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서로 그 지역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싹 긁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한 달간 이 공원 참 좋은데 북쪽 길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밤엔 좀 무서워요. 같은 글이 서너 개 발견되는 겁니다. 아,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종합해보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공원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조명이 어두운 특정 구역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조명 문제에 대한 우려, 소셜미디어 때문이다. 와, 이렇게 훨씬 정교한 결론이 나오네요. 그냥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통찰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충돌하고 또 서로를 보완하는 지점에서 가장 가치 있고 실현 가능한 통찰이 탄생하는 거죠. 정말 탐정수사 같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전통적인 방법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더 새로운 기술을 쓴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까 단서 중 하나로 잠깐 등장했던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이 아주 강력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같은 곳에 자발적으로 남기는 방대한 글과 사진을 분석하는 방식이죠. 저비용으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대규모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보통 아주 만족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불만이 있는 약간 양극단의 사람들 아닌가요? 조용히 만족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이른바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는 놓치게 되는 편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편향이 존재하고요. 데이터 분석가들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분석에 임합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는 않아요. 절대로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데이터가 강력한 이유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처럼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이 있거든요. 아, 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나 칭찬 포인트를 발견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포인트라. 자료에 나온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사례가 딱 그런 경우겠네요. 연구자들이 설문조사 하나 없이 수만 건의 트윗과 온라인 리뷰만으로 공원을 분석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마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건 멋진 허드슨강 전망이라던가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벤치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언급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반전이 있었군요. 네,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의외로 가장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많이 사진이 찍힌 곳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만든 화려한 전망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설계자들이 별 생각 없이 자투리 공간에 만들어둔 수풀에 둘러싸인 작은 벤치 하나가 놓인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와, 사람들은 그곳에서 웅장한 경치보다 나만의 작은 휴식과 친밀감이라는 가치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요. 설문조사에서 전망이 마음에 드셨나요? 라고 물었다면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그런 통찰이네요. 사람들은 웅장한 스펙터클뿐만 아니라 조용한 친밀함도 원한다는, 다음 공원을 설계할 때 정말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훈이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이 여기 하이라인 파크 숨은 명당이네 하고 올린 그 사진 한 장이 그런 거대한 통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전통적, 현대적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평가하는 걸까요? 성공적인 공간을 위한 핵심 평가 지표,
일종의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네, 잔류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적 환경입니다. 아, 시설물이 잘 갖춰져 있는지, 깨끗한지, 안전한지 같은 것들이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벤치가 몇 개냐, CCTV가 몇 대냐를 세는 걸 넘어서요. 예를 들어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즉 CPTED 원칙에 따라서 조명이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밝은지, 너무 무성한 나무가 시야를 가려서 잠재적인 위험을 만들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하게 봅니다. 아, CPTED요? 네,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고려하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용자 행태 및 만족도 영역이겠고요. 네, BO의 시호자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언제 와서 주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한 연구에서 공원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 요소가 뭔지 분석했는데 바로 녹지와 수경 요소, 즉 푸른 식물과 물이 있는 공간의 존재 여부였다고요. 역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는군요. 괜히 물멍, 순멍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영역은 사회적 영향입니다. 이건 어떤 걸 보는 건가요? 이건 그 공간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 연결해 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각자 와서 쉬다 가는 그런 파편화된 공간이 아니라 이웃 간의 만남이 일어나고 지역 벼룩시장이나 작은 음악회 같은 커뮤니티 행사가 열리는 관계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지 평가하는 거죠. 관계의 플랫폼. 네, 좋은 광장은 그 도시의 거실과도 같으니까요. 도시의 거실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네 번째는 생태적 기능입니다. 이건 좀 생소한데요. 현대의 공원은 더 이상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거든요. 도시 생태계의 허파자,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 했던 POE는 아마 산책과 만족도 같은 것에 집중했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평가를 통해 드러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청계천 주변 지역의 평균 기온이 서울의 다른 도심 지역보다 섭씨 몇 도나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네, 말 그대로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거대한 자연 에어컨을 만든 셈이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빗물을 머금어서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런 환경적인 기여도 역시 아주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관리 및 운영이네요. 이건 좀 현실적인 문제 같고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아무리 멋지게 설계해도 1년 내내 수리만 해야 하거나 유지비가 천문학적으로 든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시설물이 튼튼한지, 청소하기 쉬운 구조인지 등을 평가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효과까지 봅니다. 여기서 또 하이라인 파크가 소환되는데요. 이 공원은 주변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면서 뉴욕시에 정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안겨줬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물리적 환경, 이용자 행태, 사회적 영향, 생태적 기능, 그리고 관리 및 운영까지 이 5가지 톱니바퀴가 모두 잘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성공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치게 되죠. 이 5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만 한 공간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용 후 평가, POE는 공공공간을 위한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건강검진 도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잔디가 닳아 생긴 길을 살피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관찰과 사람들이 남긴 소셜미디어의 감정을 분석하는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탐정 같은 접근법이 가장 깊이 있는 통찰을 준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네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훌륭한 공간은 한 번에 완벽한 설계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용자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뭐랄까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는 사실이죠. POE는 바로 그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소통 채널인 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공원이나 광장에 가시면 잠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속 POE 탐정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이 포장된 길을 두고 일부러 만들어낸 듯한 그 잔디밭 오솔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유독 어디에 많이 모여 있고 또 어떤 곳은 한사코 피해서 다니는지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 공간이 원래의 설계도머니 미처 말해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 지금 그 장소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진과 함께 어떤 내용을 쓰게 될까요?